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정도면 중형 태풍급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러나게 했습니다. 여권은 KBS 사장 해임안을 내주 초 상정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의 길환영 사장에 대한 권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전국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여권이 공세적 국면 전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선거가 코앞입니다. 본질적 문제들이 바뀐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선하고 맛깔스런 반찬 햇살 마을. 해남 황토밭 절임 배추. 이 맛이 아주 죽이죠. 끝내줍니다. 포기김치, 남도 특산 토하젓, 꼬막 무침. 햇살 마을과 함께라면 밥이 맛있어진다. 매운맛이 충격적이다. 좋다. 조합원 무료 배송으로 문의는 010-8914-5300. 다음 블로그 햇살 마을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오늘 주요 인사, 그 의미,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이런 거 알아보겠고요. 오늘 오후에 대학생 10명이 광화문 정부 세종로청사에 진입해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그리고 618개의 온갖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시켰다는 소식 등, 그리고 진도 상황과 수사 얘기 이런 것들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 제언, 제안, 질문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아는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국가안전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상을 밝혔고, 또 실종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니까 또 그 부분에서도 잠시 한마디 언급을 했죠.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잠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을 특임 장관으로 두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아직 16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장관을 특임장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배려가 아니고 의무죠, 의무. 네. 그들을 챙기고 찾아내고 하는 것은 의무인데 지금 16분쯤 남아 계신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더 많은 정부와 민간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 수색 상황 좀 보죠. 배 내부에 지금 그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아마 실종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던데 그 근거는 뭐랍니까? 예, 현재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승객들의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남은 실종자 16명이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층은 붕괴가 거의 없지만요. 4층의 경우 선 및 다인실 통로에 칸막이가 붕괴하거나 휘어지고 있고요. 특히 선 및 다인실 3곳 중에 중앙 다인실과 좌측 다인실 사이의 통로는 장애물이 쌓여있던 곳에 칸막이까지 무너져 내려서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명석 대변인은 수중에서 산소 절단기나 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잠수수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장애물을 옆으로 치우거나 창문으로 꺼내는 방식의 진입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곳에는 굉장히 접근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수색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지금 얘기된 곳들, 장애물이 쌓여있거나 하는 곳들에는 아예 잠수사들이 한 번도 진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은 지금 다 한두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 사고 당시에 이 승객들이 층간 이동이 없었다는 전제 하일 텐데 어쨌거나 하루속히 좀 찾아 큰일입니다. 네. 오늘 대학생 10명이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네, 대학생 10명이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 철문이 열린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이라고 자신들을 밝힌 이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시위에 돌입한 지 20여 분 만에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고요. 서울 도봉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기습 시위가 잇따르고 있군요.
시국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현직 언론인들 그리고 중앙대 교수들이 선언했죠. 중앙일간지, 방송사,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등 총 63개사에 5,632명의 언론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함께 침몰했다. 그리고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 또한 침몰하고 말았다며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사죄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 죽은 언론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죽은 언론은 오직 권력자를 향한 해바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요. 청와대의 방송장악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며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104명도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지배계급의 유지와 보호에 몰두하는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언론인들의 선언이 선언서 한 장에만 담기지 말고 매일매일 생산, 유통되는 뉴스, 지면, 전파에 그대로 실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해서 원탁회의라는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확대 발전된 건가요? 618개 시민단체들,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총망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국민대책회의가 오늘 공식 발족됐군요. 예, 그동안 500여 개의 단체들이 활동하던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는요. 공식기구의 발족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기존의 원탁회의를 포함하는 총 618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오늘 오후에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시작하는 천만의 약속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실종자 구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고요.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오는 24일 오후 6시에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촛불 집회와 행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KBS 기자들 제작 거부가 나흘째를 맞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기관영 사장 해임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어젯밤 오후 사이에 지금 기류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긴 힘들지만 왜냐하면 여당 측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인사가 4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만 여권 추천 이사들 사이에서 일부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요. 조심스럽긴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KBS 이사회는 오는 26일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안을 상정한 뒤에 기관영 사장의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정기 이사회에서 해임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이사 7명과 야권 추천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다수인 여권 추천이사들이 해임안 상정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사회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야권 추천이사는요. 기관영 사장 해임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권 추천이사들이 해임안 상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추천이사 4명이 야권 추천이사 4명에 여권 추천이사 2명만 가세해도 길 사장 해임안은 가결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3월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도 9명의 이사 중에 야권 추천이사 3명에 여권 추천이사 2명이 가세하면서 가결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결국 한 사람 또는 2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군요.
오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유가족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경근 대변인이 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오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회 도서관에서 연 세월호 대참사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한간에서는 이미 죽은 아이들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과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펼 생각이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애써 배격할 이유는 없지만 감히 저희가 내는 목소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권 퇴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배척할 생각도 없다. 그렇지만 유가족 측의 목소리에 동참해달라. 여러 가지로 의미를 띌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석의 갈래가 다양한 얘기네요. 급격한 정치 문제화되는 것을 유가족 측으로서는 좀 제어하고 싶은 것은 있겠죠. 네, 수사 상황 좀 볼까요? 어제 1,300명 동원해가지고 8시간이나 뒤졌건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찾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는데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네요. 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지난 21일 어제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신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는데요.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 또 핵심 신도의 집 등에 유 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유 전 회장에게는 5천만 원, 또 유대균 씨에게는 3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네, 5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국내에 있기는 한 거죠? 현재까지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네. 왜 잘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는 득달같이 아주 잘 찾아내더니.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 대구 3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7월 중순 한여름에 나타나는 기온입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남부와 영동 북부 동해안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진도 해역은 안개가 낀 가운데 바람과 물결은 모두 잔잔합니다. 내일도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겠습니다. 또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더 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침과 밤에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방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5시 49분 막 되려 합니다.
잠시 게시판 조금 살피고 여러분 말씀 좀 듣고 황준호 팀장한테 뉴스K 듣겠습니다. 뽀민 아빠님께서 5시 46분에 야당은 유족 즉 유경근 대표라고 쓰셨는데 대변인 맡고 있죠? 잠시 헷갈리셨네요. 유경근 대변인의 대처 방안을 보고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동감입니다. 유경근 대변인 아주 그러니까 그 참담하고 쓰라린 가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제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논점별로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내고요. 다른 웬만한 무슨 언론계 이런 데 종사했다가 지금 정부 부처나 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 대변인들보다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뛰어난 탁월한 그런 브리핑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잘하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큰 문제도 흥분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참 인상적이더군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길게 내다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젠장님께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마 오늘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깊은 뜻이네요. 저는 김기춘 실장은 유임됐길래 제가 오프닝에서 중형 태풍급 인사다 이렇게 워딩을 해봤는데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전장님은. 그러니까 그 댓글에 더불어 살자께서 그 나이에 변하기는 무척 힘들 겁니다. 그렇죠. 50 넘으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왕싸가지님께서 이강윤 앵커님 전수환 전 대법관 인터뷰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고 연락드려놨고 시기 조율 중입니다. 재언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대로 있다는 거에서 좀 진정성의 회의를 표시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켜보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후임에 들어서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지. 아무튼 변화 요인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고 이제 황준호 팀장 연락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톱뉴스는 짐작을 저희가 합니다만. 그 며칠 전에 제보를 받고 네. 어제 밤새 취재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미국에서 주요 도시 30개 도시에서 한국 교민들이 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그리고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 공관원들이 나와서 그 공관원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방해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지에서 제보하신 분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취재를 하면서 네. 그 문제를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공관원이 방해를 했다고요? 공관원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네. 공관과 가까이에 있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여성들이 많이 그 집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예. 발언을 방해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교민사회가 이번에 그 NYT 광고건을 위시해서 아주 다시 또 두 개로 확 갈라지는 갈등이 많이 격화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 플러스해서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게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MIT 광고입니다. 네. 이 광고를 해서 거기에 또 반박하는 광고를 네. 현지 교민신문에다가 실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단체의 명의가 써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 동의하지도 않은, 예.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됐더라. 실제로 동의했던 거는 뭐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통 그동안은 계속 안산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 문양소에 갔었는데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문양소에 갑니다. 네. 중계 카메라를 거기로 보내가지고 특히 그 소위 일반인 유가족, 사실 뭐 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편의상 단원고 학생 교사 외 희생자를 일반인 희생자라고 부르는데 예. 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동안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부의 지원 대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데 대한 어떤 불만, 서름 이런 것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가 가서 직접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도 듣고 또 거기 대표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어떤 거 문제였던지에 대해서 물론 뭐 그렇다고 단원고에 있는 분들이 뭐 대단한 저기를 받는 건 아니죠. 거기는 또 미행도 당하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고 계시는 아주 힘든 분들인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또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며칠 전에 보니까 송영길 인천시장 만나가지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 저희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보 체제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네. 예, 실종자 가족들 지금 16가족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 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생활, 역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금 현재 그렇죠. 가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얘기 또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인사 얘기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원래는 하자면 뭐 서울 짚어보고 인천, 경기 이런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언론들이. 네. 아니면 뭐 서울, 부산 이렇게 크기별로. 근데 저희는 뭐 지금 인력도 적고 해서 한 매치가 있는 데만 가자 바로. 그래서 가장 핫하게 지금 일단 평가가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운동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남경필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당 지도부들이 오늘 처음으로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냐 하는 것도 또 그 당의 전략이나 이런 걸 읽어보는 실마리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저도 뭐 새누리당이 왜 충청도부터 시작했냐고 전화를 정치부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저 뉴스케이는 남경필 후보 측한테 단독 인터뷰 하자 그러면 응해요? 일단 오늘 현장에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야 다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이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밤 11시 퇴근. 네, 국민TV 김희주입니다. 국민TV 김희주 PD의 사는 모습입니다. 언제 봄이 왔나 싶을 정도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김 PD를 포함한 국민TV 제작위원. 오늘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과 현장을 누비며 진짜 뉴스, 오염되지 않은 뉴스,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이제 출발선에 섰죠. 열심히 달려볼게요. 진실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공정언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화이팅!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많이 바빠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풀이 지쳐 있어요? 일에 치여서 그러나?
오늘 뉴스가 좀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요 포스트 인사를 발표했네요. 우선 좀 정리를 해주시고 향후 전국 전망 이런 것도 함께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십시다.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금 후임 총리로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두 사람은 정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3시 10분에 청와대에 와서 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오후 3시 10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총리는 대체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안대희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된 거죠. 이 지난 대선 때 이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으로 차지를 했었던 인사죠. 네. 어제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임 총리를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 저녁 때부터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대선 캠프 인사를 다시 중용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은 여권 내 통합은 모르겠지만 지금 후임 총리에 대해서 좀 가장 국민적인 바람이기도 했었던 이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 이 두 사람의 경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시지탄이죠. 그렇죠. 오늘 인사를 두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인적 쇄신의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간에서 말들이 많고 이러는데 쇄심줄인가 봐요. 김 실장은 안 바꾼대요? 오늘 인사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병은 내치고 가시는 그냥 둔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여보세요. 그리고 외교안보 이 시스템의 이제 두 축으로 이렇게 서로 경쟁도 시키고 또 일도 맡겼고 했었지만 그랬죠. 결국 이들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용해서 쓰고 나서 이 용도가 끝나면 언제든지 이렇게 경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였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반면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 때부터 인연이 굉장히 남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정말 최근 10수년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중평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한 청와대 친위 체제 이거는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후에 지킬 보루 마지노선은 여기다라는 것을 오늘 인사를 통해서 확실히 천명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SNS 상에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것저것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무마를 하되 결국 자기 사람 중심으로 이 권력층 내부의 권력 핵심에 보이는 계속 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야당 반응은 어때요? 김기춘 실장 교체 없다는 거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쏘아붙이던데. 네네. 일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변인 논평 그리고 선대위 공보단장의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일관된 메시지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 백날 바꿔봐야 이거 보람이 타버리다. 인적 쇄신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가 잠깐 뭐가 좀 방향을 타나요? 분명히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스탠스가
자기 선은 그런 스탠스로 나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안대희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를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직이 없었다는 걸로 이 문제를 자꾸 치환하는 것이 과연 100% 맞는 건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짚어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 기자 분석 및 전망에 따르자면 오늘 인사가 났지만 이게 국정운영의 근본적 기조 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세월호 이후로 지금 한 달 넘게 여권이 수세 국면에 계속 몰려 있는데 선거는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일시적으로 지금 모드 변화, 자세 변화 그걸 통해서 민심에 약간의 좀 외곽을 한번 툭 쳐주는 이런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전국이 좀 빡빡해요? 잘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일단 두 가지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 정부 또 정부의 분노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이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국정운영의 일방적 이 하향식 이런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인사를 통해서 어쨌든 외견상 드러나게는 이 검찰 때 그 대검 중수부장 할 때 이제 청렴 강직한 검찰 국민검찰의 반열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 내세웠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비판이 있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두는 그런 인사를 한 걸 보면 예. 결국은 이게 과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곧바로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딱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건데 이 일정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후임 총리는 인선을 통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이미지상으로 뭔가 이렇게 바뀌고 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제스처는 취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리 인사청문회 또 구체적인 개각 이런 것들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혹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오늘 인사로 해서 일단락 지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까지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목 그리고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고 여전하다라는 점을 이번 총리 인준과 남재준 또 김장수 이 두 사람의 경질 이걸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야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절하게 대응할 거냐. 예.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네. 사실은 좀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뭐 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오늘 인사가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들 묶어 잡아먹는 데는 상당한 걸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통령 말이에요. 네. 대국민 담화하고서 비판을 무릅쓰고 아부다비인가 거기 갔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뒷말이 되게 많대요. 그 저쪽에서 격에 안 맞게 무슨 장관인가 뭐 부총리 누구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이고 그런 거 새누리당에서는 별로 입 삐죽거리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새누리당에서 뭐 그 얘기를 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없나? 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예. 외교라는 게 그 의전, 관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렇고. 그럼 이번 총리 지명한 거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 대비용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다. 지금 우리 양 기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예. 저기, 지난주에, 여의도 연구원, 새누리당 부설, 거기서 수도권, 충청권은 물론 부산에 이어서 대구도 지는 걸로 나왔다. 이런 소문이 한때 돌았는데, 그냥 잘못된 소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팩트가 저절로 잘못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허.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기자들이. 네. 근데 그런 경향을 지난주에 보였던 건 사실이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좀 지지세가 다소 반전되는 그런 조사가 또 주말을 거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핵심 관계자하고 몇 사람 같이 기자들 몇 사람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요. 어제 저녁 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초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수도권도 3군데 다 지고 충청권도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4군데 다 지고 강원도 지고 호남은 원래 졌고 그리고 부산도 졌고 대구도 졌다. 그래서 이긴 데가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이 4곳이었다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기는 곳이. 예. 이제 그런 소문이 어제 돌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쪽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줬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점심 때 핵심 인사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건 아니고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한테 이 권영진 후보가 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은 좀 뒤지는 걸로 나왔고. 네, 그 야권 단일 후보, 시민 후보가 이긴다고.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대국민 담화 있었던 그날 저녁 때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다시 서울은 따라붙었고 경기는 남경필 후보가 조금 앞에 나가는 격차를 좀 벌렸고 인천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멈추고 반전했고 이기던 곳은 이제 격차를 벌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일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사실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걸 두고 이 전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뒷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한 게 결국은 여권 내에서 보면 대국민 담화하고 이 자원 외교 통해서 보통 이제 외교 활동하고 나면은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갔던 게 전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 반전의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총리 지명을 통해서 좀 이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좀 끌어내고 결국은 이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지방선거에 임한다. 이런 좀 전략적인 흐름들 속에 이 문제가 배치가 됐어서 여의도 연구원이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일부러 흘린달까요? 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향후 오늘 이제 경질된 사람들 후임으로 누가 채워질지 그리고 아마 선거 뒤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장관, 내각 개편 폭 및 후임 인사들의 면면 이런 것 좀 계속 관심이네요. 그나저나요, 양 기자. 네네. 우리 청취자 중에 양 기자 고정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가끔 끊기는 걸 보고 국정원의 지시다. 북한 소행은 아니고 국정원의 지시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시판에 막 쓰는데 고트 로데오라는 분께서 우리 양 기자 전화기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러는데 바꿀 때 됐어요? 자주 끊어져요. 방향 타는지 뭐지 좀 앞으로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전원구조 오보 자료입니다. MBC 11시 1분, SBS 11시 7분,
어이없는 건 KBS입니다. KBS가 이 오보 몇 시에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모르시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화면이라도 보시죠. 11시 26분입니다. 네. 이 11시 26분이면 이미 SBS와 MBC가 오보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BS 재난주간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MBC 작품이라고 공개. 그러나 MBC보다 MBN이 먼저 오보를 낸 것으로 확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MBC가 촉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틀린 주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원석 기자입니다. 학생 전원 구조의 최초 보도는 모 종합편성 채널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MBN이 오보를 낸 것은 MBC보다 불과 19초 앞선 것. 19초 늦게 오보를 냈으니 오보 책임이 없다는 말? MBC는 그런 인상을 주기 싫었는지 이런 보도도 추가했는데. 한편 MBC는 이번 논란을 떠나 MBC 역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내고 정정 보도를 하는 등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보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 후보 논문에 나오는 공식의 오류도 표절 대상으로 제기된 논문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여전합니다. 또 안 후보가 참여한 서울대 연구팀이 후배 논문을 재활용해서 연구비를 타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원으로 올라간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표절 대상으로 제기된 논문과 공식의 오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여전합니다. 또 안 후보가 참여한 서울대 연구팀이 후배 논문을 재활용해 연구비를 타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원으로 올라간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대선 코앞에 두고 야권 대선 주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현원섭 기자의 보도.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가 이 표절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이 학계 일반적인 절차거나 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MBC 또 현원섭 기자 사과하셨나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고트 로데오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6시 11분에 아까 저 양정대 기자하고 얘기할 때 올리신 것 같아요. 저 대구 사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리만치 김부겸 후보에게 우호적입니다. 수구 성향의 제 동료들도 모두 김부겸 이번에는 찍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랬더니 날고 싶은 토끼 그리고 반달곰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닉네임에 이렇게 동물을 많이 하는군요. 김부겸 후보, 네 그렇죠.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김 후보의 진정성 그런 거 시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지난 선거 때 40% 넘기면서 가능성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떨까요? 참
의미 있는 패배만 계속하다가 시간을 많이 하는 건 그렇고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 예전의 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지역 감정의 타파는 영남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게 정서상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오늘 행가는요. 관피아가 지금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 이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 18개 지청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이드톱으로 처리된 이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죠. 검찰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어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찰청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드러난 민관 유착, 관피아 부패 척결 등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사장들은 어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을 방치해서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전국 18개 검찰청에 가동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청이 있는 본청에서는 본청의 차장검사가 지청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네, 저는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 이런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여러 채널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무슨 터지면 오늘부터 일제 단속, 무슨 특별 대책반 구성, 그리고 좀 높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직원들 딱 줄 세워놓고 연단해서 열중시험 해놓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 이제 자료 화면으로 해서 텔레비전 나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일과성 보여주기로 슬로건처럼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고 있던 일, 그 고유 업무만도 처리하기가 사실 빠듯하거든요. 특히나 수사기관은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사 증언 그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사의 검찰 수사 보조 인력들 아시겠지만 검사방에 가보면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어느 영화든가 공공의 정인가 무슨 영화 봤더니 검사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아주 정확히 잘 묘사했더라고요. 기자 사회 이런 거 묘사하는 건 굉장히 입에서 젖비린내 나게 아주 유치하게 묘사하는데 그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검사실을 아주 정확히 잘 잡아냈던데 굉장히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검찰들한테 단속하라고 하고 그러면요. 이건 그냥 그 배너 현수막 뭐라 그러죠? 그 펼침막 아무튼 그런 거 놓고 한번 그냥 정신기강 잡고 밑에다가 각 지청에 공문 하나 내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관보에 게재하고 그 지역 언론에다가 단속한다 이렇게 그냥 동네방네 한번 떠들고 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낼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이 관피아의 문제는 이렇게 단속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걸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나와요. 물론 일벌백계 차원에서 뽐보기로 한번 잘못 걸리면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널리 알려서 그런 일을 줄이겠다라는 무슨 그런 그 항생제 투여요법 효과를 기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없냐면 관피아들이 이른바 이제 퇴직하고 협회로 가건 산하기관장으로 가건 어디에 가서 현역 공무원들 자기 후배이자 부하였던 이 현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짬짬이 좋게 지내면서 결정적일 때는 이익을 보호받고 또는 필요한 정보를 먼저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또는 우정을 재확인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가는 것이고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실정법 위반 사례에 들만한 것을 하는 일이란 거의 없다고요. 왜? 누구보다도 어디까지 하면 어디부터는 걸린다는 거를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죠. 그리고 관피아를 두는 이유는 무슨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무슨 로비스트로 기용을 해서 뭐 엄청난 것을 따오게 하는 그게 아니고 좀 더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일 때 모난돌이 그 정 안 맞게 피해가는 것, 그 다음에 비슷한 조건이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기왕이면 우리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정법상의 저촉 사유도 안 되고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검찰의 인력이라는 게 대단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진다 그러는데 지금 전국에 18개 지청까지 다 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첩보 수집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첩보가 뭐예요? 일테면 재정경제부 출신 아무개가 어디로 대장으로 가 있는 어느 기관, 그럼 재경부와 그 기관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도감청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누가 바보처럼 그 눈이 빤히 바라 보이는 재경부 앞에서 식당에서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벌려 먹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 잡기조차가 힘들다. 그 다음에 잡아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이 돼도 실정법으로 그걸 처벌할 사유가 없어요. 그물망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들이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모피아, 산피아, 해피아, 원피아 이렇게 쭉 랭킹을 정해놨더라고요. 모피아는 아시죠? 그 재정경제부 금융직렬 그 친구들이고 산피아는 산업자원부 출신들. 해피아는 이번에 지금 원래 해수부는 굉장히 이제 좀 작은 마이너한 곳인데 요번에 이것 때문에 막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의 모든 것은 다 해피아에 있는 것처럼들 지금 과대포장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우선 그 규모 자체가 크질 않아요. 낱낱이 드러난 것이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으니까 우리가 막 공분하는 거지 실제 관피아에서 해수부 해경이 차지하는 건 아주 적죠. 아주 적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의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퍼센트로 따진다고 해도 저는 5%도 될까 말까 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해피아를 4위인가 올려놨고 원피아가 있더라고요. 원자력 관련. 그건 구찌가 큽니다. 그래서 쭉쭉쭉 있는데 국세청, 법조계 출신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저희가 국정원, 검찰, 사정기관,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 2개는 쏙 빼놨잖아요. 오늘 인사에서 김기춘 실장 그대로 둔 것처럼 국세청 출신들이 각 곳곳에 감사나 세무 관련 가 있는 거. 그다음에 법조계 출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8개의 주요 단속 우선순위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고 장기 두겠다는 거예요. 관피아를 이렇게 단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들 의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DNA를 도려내야 된다고요. 특권의식, 관존민비, 내가 베푼다. 민간 업체의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보여라. 내 앞에 와서 조아리거라. 이걸 고쳐야 된다고요. 이걸. 아직도 관피아가 그렇게 한 달 내에 온갖 신문 방송에서 계속 지적하고 내부에서도 느끼고 그래서 대통령 이하 모든 층층 시야에서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뭘 고쳐야 하는지 모르니까 떡 하고 내놓는다는 게 검찰 내세워 가지고 자, 오늘부터 출발. 가서 첩보 수집하고 확인해서 정보 되면은 무슨 건으로 얽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그중에 몇 명 조사해서 자를 사람 자르고 이렇게 하자고. 절대 안 걸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걸린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현행법에 걸릴 짓은 서로 안 해요. 이렇게 해서는 관피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국가 개조 또는 정부 개조
공무원 손에 맡기면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이 샘플 케이스로 잡아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세월호 물론 엄청난 일이죠. 제가 볼 때 제가 기자 생활 18년 하면서 이만큼 충격이 크고 뉴스 가치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킬 그런 무게를 가진 사건은 저는 제가 기사를 쓰면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항쟁 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어서요. 정치 위해적인 면에 우리 특히 인식상에 많은 변화를 준 게 세월호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좀 평소에는 중요한 뉴스들도 약간 뒤로 밀리는 게 있었죠. 그건 뭐 언론 편집상 어쩔 수 없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세월호 아닌 얘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된 건 아닙니다만 구체적 수치로 또 한 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오늘자 연합뉴스 몇 시에 뜬 건가요? 시간은 제가 지금 안 보이네. 서울의 사교육비가 읍면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서울과 읍면 단위 지방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32만 8천 원으로 읍면 지역 학생의 2.23배였다. 지난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3만 3천 원, 중소도시는 23만 8천 원이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다. 서울 75%, 광역시 68.9%, 중소도시 70.2%, 읍면지역 57.5%다. 네, 퍼센트와 숫자,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따라 읽지 않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요지만 간추리면 도시가 농촌에 비해서 훨씬 많고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은 2배라는 것. 지금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공부의 내용과 방향이 문제겠죠. 2배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아주 다이나믹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몇 배, 몇십 배 이런 거가 많이 우리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2배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의료비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가 A가 B에 비해서 B보다 2배가 많다고 칩시다. 그런 거는 피부에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또는 음식 섭취비 중에 특별히 만약에 우리에게 꼭 필수 영양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치고요. 그거에 들어가는 돈이 A가 B보다, 갑이 을보다 2배가 많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사교육비 2배를 왜 오늘 굳이 다 아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및 신분 변동의 기회가 점점점 차단되고 없어지면서 부모님의 재력, 경제적 지불 능력이 아이의 교육 수혜 기회 확대로 직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민 4대 기본 의무와 권리 중에 국민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말만 그러하지 실제 지금 의무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기간 동안에 학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리죠. 의무 교육 기간 중에. 굳이 형편이 아주 저기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이런 건 일단 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2배의 사교육비, 물론 이제 그 녀석이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딴짓만 하느라고 돈을 퍼들여도 별 향상이 없는 그런 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우리는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 라인이 같지 않다. 출발선이 같지 않다라는 거고, 그게 매년 격차가 커진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들 때까지로, 자녀 때까지로
악성 유전자처럼 유전된다는 거고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빈부 그 2대8 또는 뭐 양극화 체제가 계속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수치로 드러났고 있고 그런 이제 누구나 이견을 달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에 무슨 뭐죠? 그 제일 땅값 비싸다는 무슨 프라자인가? 뭐죠? 타워팰리스? 도곡동? 그 근방의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고요. 저기 경북 중앙산 아래 아주 조그만 산골 마을 또는 전라도 무슨 어촌의 무슨 읍단위의 마을에 읍내 사거리에 가면 2, 3층짜리 건물 정도밖에 있지 않은 곳의 보습학원에서도 똑같이 선행학습이라는 걸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엔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성세대들이 몸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온갖 사회의 부조리와 총체적 모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이 선행학습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선행학습이라는 게 2학년짜리가 한 3학년이나 4학년 거 미리 땡겨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학교 성적을 도저히 못 받게 돼 있대요. 한마디로 미치고 망한 거죠. 그러려면은 학교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살든 어느 집안의 자제이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금 여유롭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균등하게 해서 차별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그건 민주사회의 근간이자 기본인데 그 선행학습에서 너무나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거 되느라고 휘고요. 허리가 휘고. 그 다음에 왜 내년에 배울 걸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전국에서 똑같이 그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하겠다고 후보 때 말했어요. 다른 것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이런 거 다 안 지켰는데 선행학습 금지법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사교육은 제재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행학습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생겨날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은 어떻게든 단속이나 탄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족한 점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만 얘가 내년 2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학원에 가서 미리 이 짓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이것은 무슨 신사협정을 맺든 대사회 협약을 하든 온갖 강제적인 수단도 일부 동원을 하든 해서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금지법안에는 이런 게 빠져 있다. 마치 아까 그 관피아를 검찰 동원해서 잡겠다고 했을 때 국세청이나 법조계 출신들은 아예 단속 대상도 아닌 것처럼 핵심적인 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웠고요. 저는 이런 게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 때 마치 무상급식처럼 이런 거 사교육, 선행학습, 보습학원, 국영수 배점 비율 저는 이런 거가 선거 이슈가 돼서 아예 각을 분명히 세워서 하는 게 생활정치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세월호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는 선거는 맞고요. 다음에 있는 총선 대선에서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거 말고 그 남북 프레임 종북 프레임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육 또 불안 신드롬 안전 또는 교육 이런 것들로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어 나가는 정파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들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숫자가 많고 별 새로운 것은 없지만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네, 행간은 오늘 2가지로 접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네, 앞에서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국무총리 신임 내정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했고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바꿨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체제하에 국정원이 벌였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 인사 그리고 최근의 전국이나 사회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남재준 원장 갑자기 바꿨어? 아니, 뭐라고 표현할까요? 만시지탄이긴 한데 네. 한참들 남재준 물러나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막 그랬을 때는 계속 버티더니 오늘 이렇게 마치 끼워넣기 팔기처럼 슬쩍 바꿨어요. 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간첩 조작 사건이다. 네. 그것 때문에 경질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네. 결국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네.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제부터 세월호 참사와 이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국회나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담감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예.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알려지고 확인되고 이슈가 된 건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오늘 경질했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2심 법원에서까지 확인됐을 때도 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국정원장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올 4월 15일이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이긴 했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2분짜리. 예. 그러면서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예. 강력하게 표명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때 그 원절이겠죠. 아마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남 원장이 그동안 공로도 많았다. 국정원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서 임기를 잘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당 한쪽에서도 사실 이거 남재준 원장 사퇴가 불가피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올 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 그랬죠. 그때 누구보다도 우리 김용민 변호사께서는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여러모로 각별하신데. 예. 오늘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네,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저도 예. 결국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증거 조작이 처음 알려졌을 때가 예. 올 2월 14일, 14일 이때였거든요. 중국에서 회신이 왔을 때. 네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네. 갑자기 국정원장에게 내부 개혁을 뼈를 깎는 황골탈퇴를 해라라는 식으로 내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퇴 여론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변호사님. 네. 그럼 제가 제가 좀 아둔한데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은 분명히 범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그 기관장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물러난다고 또는 인사권자가 바꾸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법 행위나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세탁되거나 표백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계정이 따르잖아요. 별도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재준이건 김재준이건 먼재준이건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과 네. 국정원에 누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설령 거기에 남재준 원장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럼 네. 최종적인 보고를 누구까지 받았는지는 명확히 그건 별도로 간추려서 그건 별건으로 따로 이렇게 처벌하고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재준 원장이 지금 표면상으로는 간첩 조작 내지는 증거 조작 때문에 사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만약 그게 맞으면 지금 피해자인 유호성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날조죄로 고소를 해놨잖아요.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국정원장이 지금 사퇴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닌가 내지는 적어도 자기가 조직 관리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통해서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 일부를 구속해서 기소했지만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했거든요, 사실상. 네. 국정원장이 지금 사퇴까지 하는 마당에 그 이후로 사퇴를 하는 마당에 다시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휘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계정 맞죠? 네, 당연하죠. 요번 질문은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떤 점이냐면은, 이를테면 한간에 퍼지는 소문을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 얘기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추리도 해보고. 근데 이제 방송,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송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금도도 있고, 팩트도 있고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모론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질문이 깁니다만은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드리는 게 예의인데 백그라운드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에 급속하게 이미 퍼져 있는 소문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테면 선원으로부터 첫 보고를 한 게 이제 국정원이고, 그래서 국무회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사과한 시점이 4월 15일인데, 그때 국정원이 좀 궁지에 몰릴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4월 16일 날 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참사가 벌어진 거고, 혹시 좀 작년으로 조금 시계를 거슬러 가보면 말이에요.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 집회가 막 확산 일로일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그 여름으로 막 가려고 할 때, 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이석기 내라는 사건이 이렇게 툭 불거졌어요. 예,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원세훈 저기 기소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때, NLL 대화록 파문, 이거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물타기 한 거 아니냐, 다 그 배후에 지금 국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간의 이런 국정원의 행태로 봐서 간첩 증거 조작을 덮기 위한 모종의 음모를 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네. 네, 저는 뭐 그런 개별적인 몇몇 분의 상상이나 소문 이거를 확인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국정원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뭐 합리적인 의문이 될지 어떨지는 저 변호사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김 변호사께서는 어떤 사견을 갖고 계시는지가 질문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런 의혹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의혹들이에요. 예. 네, 국가기관에서 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 세월호와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의혹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저도 뭐 인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결국에 사람이 어떤 과거 행동,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원이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어떤 행태들이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런 의혹을 만들도록 스스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재준 원장이 그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당하게 사퇴를 거부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선거가 가까워졌다라는 점만 빼면 그때 사과를 했을 당시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시점에서 그렇죠. 간첩 증거 위조는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게요. 그 여론에서 뭐 멀어져 갔죠.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뭐 저조차도 지금 세월호에 대해 뭐 분노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갑자기 남재준 원장이 사임을 한다.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오늘 뉴스를 보고. 예. 그래서 이게 한간의 어떤 의혹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국정원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그래서 성급하게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제 사견을 허락하신다면 네. 내놓고 있던 사표를 오늘 수리한 게 아니고 네. 김장수하고 남재준 둘은 사표를 내는 게 좋겠어. 아마 이런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려가는 그림의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지 이 타이밍에 국정원장을 갈아칠 것은 무슨 인과관계나 개연성이 별로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바꿔치려면은 진작에 바꿔쳤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사표를 경질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행간을 잘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이 오늘 가장 큰 뉴스 같아요, 실은.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 대원군, 김기춘 대원군,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오늘 이렇게 더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것은 지금 국정원 관련돼서는 김 변호사님이 가장 전문가시자 권위를 획득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유, 그 말씀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시민 사회에 뭐라고 한 말씀 하실 권위나 자격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원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 어려운 부분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정원 구조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 아니면 새로운 간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보 수집 기관이 지금 약간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들은 국익을 위해서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클 거예요. 예.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굉장히 철저한 증거 수집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그렇죠. 네. 예.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고 양립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수사와 정보는 나눠야 된다.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 수집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정원이 정보 수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사건 유우성 씨의 항소심 판결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인데 그 중앙합동신문센터 여동생이 거쳐왔던 그리고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이곳에서 탈북자들이 쉽게 간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위법한 수사가 자행되기 쉽다라는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이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마무리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청와대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두지 않는 이유로 재난 발생 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말이 참 어렵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대통령의 최대 책무는 뭔가요? 국민의 생명과 국토 보위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무조건 국무총리부터 깨알같이 받아쓰기를 하는 마당에 과연 총리에게 힘이 실릴까요? 책임 총리제를 보장하지 않은 한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